네, 자, 이어서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한 주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번 주가 어제죠. 예, 아주 최악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체크들 어떤 거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증시 자체가 지금 워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1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역대급 하락이다 이렇게 역대급.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저께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중에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욕을 할 정도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사실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쏠림이 그렇더라고요. 컸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시장에서 사실 낙폭과도 아닌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전 시장이 그냥 다 무너진 케이스인데. 네. 사실 미증시 오늘 보게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한 쪽과 네. 그리고 상승한 쪽이 하게 또 구분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가치냐 성장이냐. 그렇죠. 그리고 네. 성장 안에서도 실적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독보적인 어느 정도 밸류를 인정을 해준 쪽과 네. 아닌 쪽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낙폭 과대가 워낙에 많은데 그 안에서 역시 또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사실 또 가장 그동안 1월달 시장하면 제일 문제됐던 게 네. 연준회의에 따른 경계감이 워낙 컸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지금도 ING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여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되거나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 없다, 안 한다 이런 식까지 현재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이 자꾸 해서 건드리는 게 문제죠. 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미국 혼자 오버합니까?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문제 꼭 만듭니다,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2018년도 생각하면은 네. 가장 미국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문제였던 게 중국이었죠. 그랬죠. 지금의 바이든은 또 러시아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자꾸 대외적인 정책에서 미국이 뭔가 하려는 액션을 자꾸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옛날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주 옛날 일인데 네.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이걸 또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끼어들려고 하는 게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니, 왜 원상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네. 뭐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네. 그걸 약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머지 국가들이 뭐 같이 동조를 해주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동조 자체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현재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자기네들 정치 지지율 떨어질 때 우리나라 거두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업종별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1월달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예, 아이고. 지금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정장 하락장이 아니라 완전 폭락장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런 말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원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폭락이란 말 대신 쓰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죠. 너무 이게 네, 공포를 너무 조장하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봤을 때는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맞습니다. 심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가 12.2% 빠졌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지수가. 문제는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더요. 17.87%입니다. 이게 1월 동안이잖아요. 1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후로 가장 큰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1월 달에 이렇게 코스닥이 하락한 적이 없었던 거죠. 최악의 1월이죠. 최악의 이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쪽에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해가 코스닥 시장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소와 달리 외국인이나 기관의 비중 자체가 언제 작은 시장이라서 그렇죠. 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있고 특히나 성장주다 하는 쪽 다 이쪽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여파가 너무 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대형이나 중소형주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락이 나타났다는 케이스였고 네. 오히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 증시가 차별화가 좀 못됐던 부분이 또 컸었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쪽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뭐 엄청 많이 빠졌고요. 거의 네. 2배 이상 빠졌고 그나마 이제 가치주라고 한 쪽이 시장 수익률 또는 시장보다 좀 적게 떨어졌다 정도. 선방한 정도. 네, 선방한 정도.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장 크게 하락한 선방한 쪽은 이제 은행 보험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 예, 이렇게 예. 얘기하고 특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방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어주가 좀 강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도 약간 방어주 방어. 성향이거든요. 예.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어주 성향이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한 시장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이런 업종에서 종목을 고르는 거는 좋은 방법입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그렇군요. 지금은 방어주보다는 낙폭과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 성향은 사실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회의 결과가 이제 목요일날 딱 나왔었고, 그렇죠. 그날 이제 연준회의 결과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안도감 형태로 급등하다가 네. 결국은 다시금 다 보합권 전으로 하락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연준의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 없는 거고 연준의 정책 기조라든지 방향은 이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니까 강세를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역시 또 하락이 없습니다. 네. S&P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제한된 나스닥만. 거죠. 나스닥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색깔이라는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올 한 해 내도 이렇게 최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거의 결정이 낸 건데 네. 그건 시장 자체도 성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그리고 경기 관련된 저평가 가치 이런 쪽에 무게가 더 둘 수밖에 없다 되겠죠. 네, 이제 뭐 2월 앞두고 좀 더 저가 매수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앞서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밀렸다고 했던 코스닥 좀 체크를 그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볼 때 코스닥이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다 뭐냐면은 1월 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1월 달만 체크해 놓은 건데 2015년 이후로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달에가 한 8.95% 상승했고요. 예. 그 다음에가 강보합 정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가 2018년도가 최고였는데 이때가 14.4%.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가 6%. 예.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7.67%. 마이너스 17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1월 효과가 지수가 사실 네. 8% 상승했다, 10% 상승했다는 건 한 달 동안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먹으니까 기대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렇죠. 실제 그 다음번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음. 그러고 나서 한번 빠져니까 기대치가 낮았다가 네, 다시 가고. 다시 이제 18년도에 엄청나게 14.4%라는 급등이 나와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기대치가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기대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빠졌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은 1월 효과가 나오기 전에 네. 사람들이 기대치로 12월 달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렇죠. 1월 달은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도 1월 달 하락을 했는데 12월 달에 먼저 상승을 했고요. 네. 2021년도 하락하기 전에 뭐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먼저 상승을 했었죠. 그럼 계속해서 1월 효과를 국내에서는 먼저 지내버리고 1월을 맞이한 그죠? 거군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게 학습 효과이기도 한데 기대치에 따라서 12월 달에 먼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네. 오히려 반대된 결과가 1월 달에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딱 보게 되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딱 3년 동안 보면은 매년 12월 달에 강세를 띄었고요. 네. 오히려 1월 달엔 다 하락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3,300에서 3,000짜리 때 여기서 깨져서 끝났는데 네. 종가상으로는. 네. 근데 코스닥은 사실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선배한됐던 부분이 이번에 빠지면서 더군다나 개인들의 신용이나 이것도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그만큼 더 많았던 것들이 지금 한 번에 여러 가지 악재들과 더불어서 문제화된 케이스죠. 그럼 이제 사실 거래소를 볼 때는 이제 뭐 이따가도 제가 자료를 네네. 보여드리겠지만 거래소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갈 수 있는 뭐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사실 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문제는 신용이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렸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아니면 오르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납폭가 되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다 같이 반등할 수 있으면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네. 지금 미증시에서 오늘 보면서 확인된 게 뭐냐면 네. 미증시도 사실 이제 반등이 제가 예상할 때는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좋을 걸로 봅니다. 네. 미증시 자체가 네.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네.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을 한다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것과 아. 신용을 해소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코스닥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가 다 비중을 계속 축소시켜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소는 코스닥이나 비사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 코스피 쪽으로. 네, 이제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이 머물러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약간의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간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월간 차트를 가져왔냐면 네. 이게 저도 이제 어저께 이 흐름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2년마다 한 번씩 꼭 이러네 이런 느낌? 아,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예.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가 지수가 고가를 만들었고요. 예. 그러나서 딱 2018년 들어올 때 이때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던 때입니다. 트럼프 때. 네. 그래서 예. 이제 이익 자체가 가미기 되던 시기였었는데 예. 이때가 우선 1차적으로 지수가 한번 크게 무너졌을 때가 월간 기준. 그러니까 밑꼬리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갔다가 되긴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9% 하락하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 최소 하락폭에 38.2%한 자리가 한번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더 빠졌다가 그 흐름이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급락할 때 이거 기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얘기했을 때가 시장에서 1600 못 깬다고 얘기했었는데 깼었습니다. 그랬죠. 깨고 이틀 뒤에 올라와서 차이가 났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월간 기준 보니까 20% 하락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급반등이 나올 때 역시 하락폭에 38.2% 이상 올라왔다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 우선 기술적 반등인데 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상승 추세로 가느냐 예. 아니면 단순 정말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느냐 예.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서 딱 마감이 됐던 케이스였고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예 상승 추세로 갔던 케이스였던 거죠. 차이가 뭐예요?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 우선 차이가 나고 어. 통화 정책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되면서 네. 우리가 중국도 최대 교육 국가고 미국도 교육 국가인데 네. 보호무역이라든지 관세를 붙여버리니까 그랬죠. 기업들의 실적이 훅 떨어졌던 케이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그때 영업이익이 190조 정도 됐었는데 이게 140조 미만으로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도 살짝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게 그죠. 나온 거는 이제 받쳐주는 그때는 거죠. 통화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네네. 유동성이 풀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작년 기준으로 할 때가 아직 확정 아니지만 이 차이군요. 210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올해 전망은 250조가 넘어가니까 네. 실적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통화 정책이 변경된 거. 그 변수. 그러니까 통화 정책 변경과 더불어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고평가, 고밸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소하는 과정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된 거죠. 이게 오늘 왠지 에너지 좀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참가자 시장을 대부분 전망하거나 했던 분들이 2600까지 설마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현재 수출에 전혀 영향이 안 들어옵니다. 직접적인 영향 없어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통화 정책이 바뀐다 해서 미국에서 통화 정책 변경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고평가됐던 것들, 성장주도 한번 그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상 한번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네. 이게 갑자기 거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 버리니까 시장 전체를 망가뜨린 게 하나 나온 거죠. 그럼 그 망가뜨린 LG 에너지 솔루션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상장했다고 끝난 게 그러니까 아닌 이게 거죠. 오늘 봐야 되는데, 예. 오늘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하다 싶으면 고소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예.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시가총액 2위, 118조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지수가 95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700포인트 때, 2710포인트 전후 때가 네. 시가총액이 2007조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118조까지 평가를 받아버리니까 끌어올려버리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50조가 증가를 한 거죠. 지수는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밸류가 낮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밸류가 올라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밸류도 약간 올라갔죠. 약간 올라간 네. 거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18조가 평가를 받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50조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네. 나머지 68조가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8조라는 가치가 실제로 전일 시장 대비하면 3%가 훌쩍 넘어가죠. 아하.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거예요. 평균 3%라는 하락을 반영을 했다가 돼버린 겁니다. 투자자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엄청 손해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게 속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외국인이 어저께 거래소 시장에서 1조 6,380억을 팔았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외국인이 연준회의 끝나고 시장 불확실하니까 엄청나게 시장으로 던졌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외국인은 LG에너지 솔루션을 1조 5천억씩 판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시장 나머지에선 1,300억밖에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판 거예요, 거의. 네. 예. 그러고 나서 종목별로 좀 나눠졌었던 거고 네. 반대로 기관은 연기금이 시장에서 1조 2천억을 샀으니까 방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아니죠. 네. 1조 8천억 시장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1조 8천인데 LG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3조죠. 3조가 넘죠. 그럼 기관은 이것만 산 거네요. 그것만 사고 더 다른 거 나머지를 더 다 팔았다. 1조 2천억을 나머지에서 팔아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종목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계속 손해를 엄청 봤다는 얘기예요. 엄청 본 거죠. 그래서 기관을 어디 욕을 먹는 거군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네, 그 중간중간에 말이 좀 거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너무 화가 나는 일인 거죠. 왜냐면 그렇죠.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여기까지 빠질 필요도 없는 것들을 사실 계속해서 같이 던져가지고 부채질 현금을 한 거죠. 만들어 놨다가 네. 그 현금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 그 현금을 쓰고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띄우려고 나머지 것도 더 팔아가지고 넘겼다 됐거든요. 기관은 정말 자기들 생각만 한 겁니다. 수익률 게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공모가 자체가 원체 비쌌고 네.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 기관에서 배정한 물량이 외국인 포함해서 7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금액이 크면은 네. 다른 쪽에서 손실 나도 이쪽이 소위 말하는 따블이 가거나 그렇죠. 50% 70% 이상이 가면은 그러면 그쪽의 계좌를 다 카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투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관이 한 행동은 투자 같지가 않고 저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들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네. 증권사 리포트도 1조를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게 문제 있죠. 네. 자, 그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 쪽도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 정도가 될 경우 네. 시장에서 이제 MSCI라든지 FTSE 조건을 코스피 맞춰지니까. 200 이런 데에 편입이 이제 서게 될 거고 네. 이 부분이 기계적으로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가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계속 위에서 머물 수 있다. 이 논리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선은 예상했던 부분이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거 거의 다 아니었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MSCI가 우선 편입은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FTS는 실패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에는 부정적이지만 예. 시장에서는 괜찮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더 이상 봐줄 필요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편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ETF 상품이 잊혀진 지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군요. 2차전 ETF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편입이 되는 것이 2월 3일, FTS는 실패를 했고, MSCI는 2월 9일, 그리고 코스피 200은 3월 11일 이렇게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입 날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들어갈 경우가 1조 2,700억인데 네. FTS가 빠진다가 되면은 실제 이제 한 1조 정도 되겠죠. 조금 더 부담이 덜해졌다? 덜해졌다 생각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네. 어저께 기간이 1조 2천억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1조 2천억 판 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 거냐 아니면 이거는 날짜에 맞춰 또 매도를 할 거냐 그럼 또 그럼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게 된 거죠. 부담이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받으면 고소할 생각도 한다니까 그럼 얘들이 선제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팔았다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또 매도를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이건 수익률 게임 한 거죠. 또 출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기관의 움직임, 과연 저 돈이 어떤 성격인 건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스홀더가 되겠는데요. 자, 낙폭과대주 카카오 매수. 저는 이 회사는 싹수가 놀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신뢰감이 무너지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미증시 얘기할 때 네. 그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얘들은 이제 시가총액 퍼로 따질 때 우리가 30%가 전후가 됐는데 고밸류. 그래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다라고 예. 했던 부분은 영업이익이 워낙에 높고 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도 지금 현재는 국민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목인데 국민주라 할 그죠? 만하네요. 근데 이제 고가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주간 기준이 48%지 네. 5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고가 대비 반통마니까 반등이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네. 근데 이제 실적 밸류를 보게 되면은 예. 이게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6,300억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를 기준할 때가 8,100억 이렇게 예상하는데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죠. 늘어잖아요. 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6천억, 8천억 이렇게 증가를 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예. 올해 같은 경우가 EPS가 3,100원이고요. 작년이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800원입니다. 주네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자회사들 상장하면서 차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밸류상에서 올해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온다 했을 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EPS 자체가 얼마 나오냐? 작년 기준 할 때는 26.4%니까 네. 아까 이제 해외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성장주는 30% 전후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44%입니다. 그럼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아직까지 부담이 높다는 된다. 얘기죠. 아직까지 높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카카오를 그런 밸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죠. 예. 이제 시장이 이걸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밸류가 높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어제까지도 악재가 나왔는데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수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 왜 매수해야 됩니까? 앞전에는 이제 자사주를 판단했을 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세트론이 이제 주가 또 한 번 무너졌죠. 그쵸. 그러니까 악재가 또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위치냐? 2020년도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자리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그러네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신뢰도가 살짝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6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가격대 오다 보니까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 얼마나냐면 8월 달 때 31% 정도 나옵니다. 줄어든 게요. 네,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근데 31%인데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세트리온이 기술력이 인정한 바꿀이 있거든요. 그럼 검증된 부분이 세트리온이 있죠. 30% 전후면은 이제는 이 회사는 기술적 반 한번 나올 만하다. 악재를 많이 받았으니까. 추세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시장 반영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로 가지는 않을 얘기는 걸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는 반등할 만한 위치에 왔다. 밸류적인 부분도 이 정도는 현재까지는 통용이 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셀트리온 제한적인 상승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불확실성 이벤트는 거의 다 종료가 됐고 그쵸. 이제 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준회의는 종료됐고 네. 이제 2월 달에 연준회의가 없으니까 그렇죠. 3월이죠. 3월 달에 있는데 사실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를 놓고 볼 때 네. 제일 안 좋은 거는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미리 맞았어요. 네, 다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연준회의는 사실 저는 불안보다는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네요. 오히려 저는 1월달 이렇게 매를 막 소위 말하는 매를 좀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이게 올해 시장 전체를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네, 그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제 완화 국면에 들어갔죠. 러시아 싸울 생각 없다고 했죠. 아직까지 미국만 자꾸 건들지 않으면 무난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서 아까 수급적인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 기관이 팔았다 시기 어저께 끝난 거냐 아니면 기관 애들이 소위 말해서 수익률 게임으로 어저께 그 짓을 한 거냐 이게 오늘 확정이 되겠죠. 네, 기관도 보고요. 근데 이제 감해도 국면에 따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네. 아까 이제 코스닥이 1월 역대급 하락했다는 부분 역시 밸류적인 부분은 비싸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코스피가 이제 2년 단위로 결국은 20%라는 월간 기준 하락이 나면 항상 이 기간은 기회는 기회입니다. 반등.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낮에 추세를 회복하는 상승으로 바뀌던 기회는 기회가 맞습니다. 네,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또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예, 연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